조국의 운명이 낙동강 핏물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시절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찬란한 역사 뒤편에 버려진 707시 2명의 소년들. 고작 17이던 우리가 동해의 차가운 해변에서 어떻게 생사를 찢으며 시간을 벌고 처절하게 버텨냈는지 오늘 저와 함께 그 기억을 걸어봅시다. 1950년 9월 중순, 피비린내. 나는 이 땅에도 가을은 야속하게 찾아왔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어촌 장사리에는 아침마다 서러운 물안개가 피었고 해안선 소나무들 사이로는 뼈가 시리도록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에 숨겨진 듯 자리한 참으로 고요한 마을이었죠. 바다에서 살짝 비껴난 곳엔 낡은 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었고 갯바위 쪽엔 해녀들이 거친 숨을 뱉으며 아침을 열었습니다. 어버이들은 여느 새벽처럼 묵묵히 그물을 기웠고 동네 안악들은 갯바위에서 미역을 널며 눈물겹도록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동생들은 백사장에서 조개를 줍고 개를 쫓으며 해맑게 놀았죠. 해안선을 따라 길게 뻗은 백사장은 수백 미터였습니다. 모래알은 사무치게 부드러웠고 파도가 한숨처럼 밀려왔다. 나갈 때마다 모래 위로 눈부신 물결이 아로새겨졌습니다. 그 고운 모래밭 너머로는 야트막한 언덕들이 등을 맞대고 그 위론 시커먼 소나무 숲이 무심하게 우거져 있었죠. 200고지, 218고지라 불리던 언덕이 해변을 내려다봤고 여길 뺏기면 마을과 7번 국도가 통째로 적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7번 국도는 부산에서 고성까지 뚫린 핏줄이었습니다. 인민군이 최전방으로 보급품을 쏟아붓는 사지나 다름없는 핵심 경로였죠. 파도는 우리 운명도 모른 채 모래를 적셨다. 무심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커먼 어둠 속에서 거친 물결은 미친 듯이 밀려와 새하얀 거품을 토해내며 부서졌습니다. 갈매기들은 무정하게도 평화로웠고 수평선 너머로는 눈이 시리게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9월 햇살엔 여전히 여름의 끈적한 잔열이 남았지만 아침 저녁 뺨을 스치는 바람엔 가을의 섬뜩한 서늘함이 배어 있었죠. 동네 뒷산 나무들은 어느새 피를 토하듯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며 초록빛을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머리 위론 잔인할 만큼 무수한 별이 쏟아졌고 먹먹한 파도 소리만이 캄캄한 어둠을 울부짖듯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같은 평화 너머로 지옥 같은 포성이 이미 온 나라를 갈기갈기 찢고 있었죠. 고작 석 달 전 6월 25일 인민군은 38선 전역을 뚫고 기습해왔고 조국은 단숨에 피투성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허망하게 짓밟렸고 우리는 밀리고 또 밀려 기어이 낙동강까지 쫓겨났습니다. 등 뒤는 부산바다, 낙동강 방어선은 조국이 매달릴 마지막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이 선마저 뚫린다면 우리 부모 형제가 모두 바다로 쓸려 수장될 판이었죠. 논밭의 벼들은 무심하게도 황금빛으로 익어갔지만 그걸 거둬야 할 아비들은 폭격을 피해 나무로 짐승처럼 떠밀려갔습니다. 대구와 부산 뒷골목엔 피난민들이 짐짝처럼 엉켜 있었고 엄마를 찾아 헤매는 아이들의 비명이 밤낮없이 허공을 찢었죠. 기차역마다 살겠다는 사람들이 비명처럼 엉켰고 갈 곳 잃은 핏목숨들은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지독한 굶주림이 조국을 짓누르던 끔찍한 여름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아비규환 속에서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할 작전이 은밀히 꾸며지고 있었죠. 훗날 인천 상륙 작전이라 불릴 그 거대한 역전극 뒤에는 적의 시선을 끌고 피로 시간을 벌어줄 고기방패가 필요했습니다. 우린 정식 군인조차 아니었습니다. 군번도 계급장도 없는 고작 10대 후반의 핏덩이들. 그 여린 어깨 위로 피비린내 나는 조국의 운명이 무참히 얹혀졌습니다. 772명이 학도병.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장살이라는 그 죽음의 해변으로 내몰리게 될 줄은. 역사책은 빛나는 영웅의 이름만 새깁니다. 하지만 진짜 조국은 이름 없이 사나운 소년들의 피 위에 섰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파헤칠 진실은 바로 그 처절하게 묻혀버린 시간의 기록입니다. 1950년 8월, 조국의 여름은 미치도록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제 기억 속 그의 여름은 태양보다 비릿한 화약 냄새로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6월 25일 새벽 4시 인민군이 38선을 무참히 찢어 발겼습니다. 240대의 소련 제티 34 전차를 앞세운 놈들의 진격은 무자비했고 우리에겐 전차를 부술 무기조차 없어 추풍 낙엽처럼 속수무책으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당시 국군은 총대맨 지 고작 2년째였고 쓸만한 중화기나 전투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반면 인민군은 소련의 무기로 살기 등등하게 무장했고 중국 내전에서 피맛을 본 조선인 부대들까지 득실거렸습니다. 수도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됐고 한강 방어선도 찢겨나갔습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대전과 대구를 내주고 결국 낙동강까지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7월 초 미군이 참전했지만 급히 뛰어든 그들조차 초반 북한군의 무서운 기세를 꺾지 못했죠. 오산에선 스미스 부대가 무너졌고 대전에선 미 14사단 윌리엄 딘 소장이 포로로 잡히는 끔찍한 일까지 터졌습니다. 전선은 피를 뿌리며 계속 남쪽으로 밀려났고 8월이 되자 우리는 등 뒤에 부산만 남겨둔 채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쳤습니다. 낙동강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생명줄이자 최후의 저지선이었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대한민국이란 나라 전체가 바다로 수장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이었죠. 240km에 달하는 기나긴 방어선, 우리 병력은 그 선을 따라 위태롭게 퍼져 적의 거센 공세를 버텨냈습니다. 8월 내내 낙동강 일대는 매일이 생지옥 같은 핏빛 공방전이었습니다. 다부동에선 1사단이 적의 맹공을 수십 번 피로 막았고 영천엔 어린 학도병들까지 투입됐습니다. 포항 여중 운동장은 핏빛 전장이 됐고 마산 방면에선 미군과 우리가 목숨 걸고 적을 막았죠. 매일이 끔찍한 피비린내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낙동강변은 전쟁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짓밟는지 보여주는 참상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눈물대던 평화로운 강가엔 매캐한 연기와 포성이 진동했고 강 건너 적의 총구는 밤낮 없이 불을 뿜었습니다. 이쪽 강변의 우리 전우들은 축축한 참호에서 다음 죽음을 기다렸고 머리 위론 미군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적진을 때렸습니다. 강물 위로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가운데 8월의 불볕더위 속엔 짙은 피비린내와 극한의 공포만 남았죠. 밤마다 차가운 조명탄이 하늘을 찢었고 끔찍한 총성과 포성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이 절망 속에서 메가더 총사령관은 판을 뒤집을 대담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적의 뒤통수를 쳐서 피말리는 전세를 단번에 뒤집을 그 한방,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인천에 거대한 병력을 밀어넣어 북한군 보급줄을 끊고 적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속셈이었죠. 이 작전만 통한다면 내 눈앞의 낙동강 적군은 퇴로가 막힌 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조수간만에 차가 9m나 되고 진흙벌이 끝없어 상륙엔 최악의 지옥이었습니다. 밀물대를 놓치면 배가 갯벌에 처박혀 우리 군이 적의 총알바디가 될 게 뻔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턱없이 낮다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메가더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습니다. 단, 그 성공을 위해선 철저한 기만 작전이 절실하게 필요했죠. 기만 작전. 쉽게 말해 적의 눈을 완벽히 속여 진짜 칼날을 숨기는 잔인한 연극입니다. 진짜 목표인 인천을 철저히 숨긴 채 엉뚱한 곳에서 대규모 공세를 퍼붓는 척 위장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군산과 주문진, 원산 등지에서 시선을 끄는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잔인한 연극의 무대 중 하나가 바로 동해안 영덕 장사리였죠. 장사리에 우리 부대를 밀어넣어 북한군 시선을 동해로 쏠리게 하고 7번 국도를 끊어 적 후방을 뒤집어 놓는 게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당시 정규군은 전부 낙동강에 묶여 뺄 병력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숨쉴 틈도 없는 지옥에서 새 작전에 투입할 군인 따위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죠. 그래서 등 떠밀려 나온 게 앳된 학도병이었습니다. 전쟁 터지고 멋모르고 총을 쥔 전국 아이들이었죠. 훈련은커녕 총 쏘는 법도 모른 채 사지로 불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육군은 이 불쌍한 핏덩이들을 끌어모아
장사리 사지로 던져넣기로 가혹한 결정을 내립니다. 작전명 제174호, 거대한 인천 상륙작전을 살리기 위한 피 묻은 미끼 역할을 가여운 10대 소년들에게 넘긴 겁니다. 1950년 8월 끄트머리, 대구역 광장에서 시작된 잊지 못할 비극의 서막은 이랬습니다. 그 녀석들은 아직 20살도 소년들이었으니까요. 1950년 8월 24일 대구역 광장은 겁먹은 피난민들로 터져나갔습니다. 살겠다고 남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이 보따리 껴안고 주저앉아 있었고, 흩어진 가족들 이름 부르는 오열의 역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역 안팎으론 숨막힐 듯 사람이 엉켜 있었고, 승강장엔 도망갈 기차를 기다리는 줄만 뱀처럼 길게 이어졌죠. 엄마 치마폭 쥔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어댔고, 어른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북쪽 하늘만 노려봤습니다. 저 멀리서 둔탁한 포성이 땅을 울렸고, 우리 머리 위론 전투기 찢어지는 굉음이 소름 끼치게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구역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난민들로 발디딜 틈 없던 전쟁의 공포가 짓누르던 곳이었습니다. 그 아비규환 한가운데 확성기를 든 젊은 장교 한 명이 버티고 섰습니다. 바로 육군본부 소속 이명흠 대위였습니다. 30살의 그 장교는 우리 같은 어린 학생들을 붙잡고 조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제발 함께 싸워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피난민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피 맺힌 목소리만큼은 제 귓가에 섬뜩하게 또렷이 꽂혔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낙동강 전선에서 수많은 아군들이 조국을 위해 처참하게 피 흘리고 있다고, 제발 한 사람이라도 더 총을 들어달라고 교복 입은 우리 학도병들도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며 피토하듯 호소했죠. 조국이 무너집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의 두 눈에는 피눈물 같은 절박함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역엔 전국에서 몰려든 까까머리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서울에서 도망쳐온 녀석들, 대전과 충청도, 머나먼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겁에 질려 도망쳐온 녀석들, 그리고 경상도 토박이인 저 같은 놈들까지, 우리 대부분은 피난길에 부모 손을 놓쳐 가족 생사조차 모르던 고아나 다름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문을 연 학교도 없었죠. 당장 내일 아침 입에 풀칠할 방법조차 없는 기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어떤 녀석은 어머니와 피난길에 생이별을 하고 혼자 덜렁 남겨졌고,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끌려가는 걸 눈앞에서 보고 동생들만 챙겨 도망쳐 왔었죠. 지옥 같은 전쟁통에 버려진 우리 어린 소년들에게 이명흠 대위의 절규는 한 줄기 동아줄 같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이 한 몸 바칠 수 있다는 것, 보아처럼 버려진 우리도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제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날 대구역에서 우리 200명이 자원 입대했습니다. 겨우 15에서 19살, 군대가 뭔지, 사람 죽이는 전쟁이 어떤 지옥인지 짐작조차 못하던 어린 피덩이들이었죠. 쇠덩이 총 한 번 잡아본 적 없고 참호가 뭔지도 몰랐지만 내 나라가 숨 넘어간다는 사실 하나만은 뼛속 깊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스스로 총을 들었는지 묻고 싶으시겠죠? 부모 일은 피 맺힌 복수심 때문에, 혹은 단짝 친구를 따라서, 아니면 그저 끓어오르는 애국심에 우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황해도에서 피난 오난 친구는 동생 손을 잡고 전쟁통을 뚫어 밀양까지 도망쳤다가 조국에 목숨 하나 바치고 싶어 덜컥 자원했다고 훗날 제게 눈물로 털어놓았죠. 대구역을 떠난 우리 학도병들은 곧바로 경상남도 밀양으로 향했습니다. 밀양에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어린 전우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더군요. 586명이 더 합류해 마침내 772명의 학도병 결사대가 꾸려졌습니다.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 우리는 대대장 이명흠 대위의 이름을 따서 명부대라는 훈장 같은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부대원 평균 나이는 고작 17살이었고 제일 막내는 15이었습니다. 코흘리게 중학생부터 앳된 대학생까지 뒤섞였지만 진짜 군사훈련을 받아본 놈은 제 기억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훈련소에 머문 거니 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 제자리 걸음과 엉성한 사격 훈련이 전부였고,
실전에서 총알을 어찌 피할지는 시뻘건 인민군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조국이 우리에게 쥐어준 무기라곤 처참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버려진 소련제 장총 한 자루와 건빵 며칠치가 전부였죠. 어린 녀석들은 자기 키보다 긴 소총을 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총이 키보다 길어 산비탈을 뛸 때마다 바닥에 덜컹거렸다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총기분의 조립도 모르는 까막눈이었고 진짜 수류탄은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지로 가는 우리 전우들의 두 눈에는 끔찍한 공포보다 뜨거운 결기가 불타올랐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대체 무슨 지옥 같은 작전에 던져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피 흘리는 조국이 지금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있다는 뜨거운 사명감 하나만 가슴에 품었죠. 출정 전야 밀양의 찬 밤하늘 아래서 우리는 생이별한 부모님 얼굴을 그리며 숨죽여 눈물 삼켰습니다. 머리카락 한 줌과 손톱을 까까하얀 봉투에 담아 제출하라는 서늘한 명령이 떨어진 것도 그때였습니다. 내 찢겨진 시신 대신 어머니 품에 돌아갈 마지막 유품이란 걸 어린 우리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막사 안에는 훌쩍이는 소리만 가득했고 우린 말없이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작은 봉투에 주워 담았죠. 눈물을 닦으며 겉봉투에 내 이름 석자와 고향 주소를 또박또박 적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긴 그 작은 봉투가 제 영정사진이 될 뻔했던 그날 밤, 밀양의 무거운 공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돌아볼 이 이야기의 시작, 그때 우리는 그 거대한 작전을 위한 미끼일 뿐이란 걸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에 오히려 더 담대할 수 있었고 내일의 죽음을 몰랐기에 오히려 끝까지 걸어갔던 겁니다. 1950년 9월 13일 대구 육군본부 연병장에서 우리의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피난 내려온 대구 임시본부였죠. 그날 우리 앞에는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이 서 있었습니다. 772명의 우리 학도병들은 숨을 죽인 채 연병장에 도열했습니다. 다들 교복 차림 그대로였죠. 어깨에는 마른 체구보다 훨씬 무겁고 커다란 장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앳된 소년의 얼굴들, 후박한 군화 대신 낡은 검정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은 동무들도 참 많았습니다. 제 옆에 친구는 책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엔 총알 대신 너덜너덜한 참고서가 들어있었죠. 살아서 돌아가면 다시 연필을 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참아버리지 못한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전쟁만 끝나면 예전처럼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높은 장군들이 우리 어린 소년들에게 격려사를 쏟아냈고 우리는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들었습니다. 연병장 위로는 9월에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열려 있었고 가을 햇살이 우리 뺨에 따스하게 닿았습니다. 바람에 태극기가 거칠게 펄럭일 때마다 우리 한국전쟁 소년병들은 깃발을 우러러보며 뜨거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죠. 웅장했던 출정식이 끝나고 드디어 우리에게 끔찍한 진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영덕 장사 해안에 기습 상륙해 적의 7번 국도 보급로를 끊고 북한군 후방을 흔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딱 3일, 그 3일만 버티면 해군 함정이 다시 와서 우리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죠. 딱 3일만 죽어라 버티자고. 그게 제 마음속에 새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손에 쥐어진 식량도 딱 3일치 뿐이었으니까요. 건빵 한 봉지, 미숫가루 3봉지, 그리고 탄약 몇 발, 심지어 우리에겐 북한군 인민복이 쥐어졌습니다. 후방을 완벽히 교란하려면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유령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핑계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의 옷을 입고 싸운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말입니다. 아군이 쏜 총에 죽을 수도 있고 북한군에게 걸리면 스파이로 그 자리에서 찢겨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9월 14일 오후 2시 우리는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엔 2700톤급 낡은 전차 상륙함 문산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상륙함이라 불렀지만
사실 6.25 발발 직후 징발되어 대충것만 칠해놓은 낡은 민간 화물선이었습니다. 배는 온통 시뻘건 녹두성이었고 갑판 위로는 정비조차 끝나지 않은 무기들이 흉측하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56명의 해군과 선원들이 있었고 선장은 민간인 신분의 황제 중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배가 군에 끌려가자 선원들과 함께 자진해서 우리 곁을 지키기로 결심한 진짜 어른이셨죠. 선원들 역시 평범한 민간인이었지만 나라를 구하겠다는 뜨거운 결기로 그 죽음의 배에 올랐던 겁니다. 부산항의 9월 바다는 잔인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나른한 오후 햇살이 물결 위에 부서졌고 갈매기들만 우리 머리 위를 무심히 빙빙 맴돌았죠. 우리 소년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철계단을 밟고 하나둘 문산호에 올랐습니다. 772명의 아이들이 좁아터진 갑판에 꽉 들어차 어깨조차 돌리기 힘들 만큼 비좁았습니다. 난간 끝에선 우리 눈앞으로 부산의 풍경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아스라이 펼쳐졌습니다. 보쯤을 인 피난민들, 낙동강 방어선 너머로 검게 피어오르는 섬뜩한 전쟁의 연기, 그리고 우리를 향해 소리 없이 손 흔들던 사람들. 여러분, 그게 제가 기억하는 조국의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오후 4시 마침내 문산호는 무거운 닻을 올리고 부산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거대한 미 해군 구축함 앤디코트함이 우리 곁을 바짝 호위하며 따라붙었죠. 육지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난간에 바짝 매달려 점처럼 꺼져가는 고향의 불빛을 하염없이 눈에 담았습니다. 붉었던 노을이 핏빛에 서멍든 보랏빛으로 이내 칠흑으로 변하는 동안 우리는 죽음의 바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어먹을 항해는 시작부터 엉망이었습니다. 미군 배와 우리 배를 연결하는 건 고작 무전기 한 대뿐. 육군본부와는 아예 끊겨서 누가 죽어나가도 당장 살려달라 외칠 곳 하나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난 바다마저 우리를 매섭게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딱 이틀 전 일본 규슈를 산산조각 낸 태풍 케지아의 끔찍한 여파가 동해 한가운데에 그대로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바다가 조용해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집어삼킬 듯한 파도에 우리 문산호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를 넘을 때마다 배가 찢어질 듯 비틀렸고 저희 머리 위로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들이쳤습니다. 선실 아래쪽에서는 태어나서 배를 처음 타보는 내 친구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심한 멀미에 토악질을 하며 쓰러진 친구도 있었고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두려움에 떨며 몸을 웅크린 녀석도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 772명의 소년들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무서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동이 트기 직전에 서늘한 어둠이 아직도 우리가 있는 바다를 덮고 있었죠. 부산항을 떠난 지 13시간 만에 우리 배는 마침내 목적지인 장사리 해안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거친 파도와 싸우며 버텨낸 우리는 드디어 끔찍한 작전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해안에서 한 4km 정도 떨어졌을 때 선원 아저씨들은 숨을 죽이고 속력을 줄이며 우리가 상륙할 지점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태풍 때문에 집어삼킬 듯한 파도는 여전히 무섭게 일렁였습니다. 어둠과 안개가 지독하게 얽혀 도대체 육지가 어디쯤인지 해안선조차 전혀 분간할 수 없었어요. 우리 학도병들은 갑판 난간에 필사적으로 매달린 채 어두운 저 너머를 뚫어지게 바라봤지만 내 눈앞에는 끝없이 밀려드는 공포스러운 검은 파도뿐이었습니다. 이명음 대위님은 급히 조타실 위로 올라가 어떻게든 해안 지형을 파악해보려고 애쓰셨죠. 원래 작전은 적이 방심한 해 뜨기 전에 상륙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지도조차 없었고 물이 얼마나 깊은지 혹은 숨겨진 암초가 어디 있는지조차 전혀 몰랐으니까요. 너무 막막했습니다. 모든 게 급조된 작전이라 훈련할 시간조차 없었기에 우리 목숨이 달린 결정들이 현장에서 그저 주먹국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대위님은 황재중 선장님께 무조건 해안으로 다가가라고 지시하셨고 우리가 탄 문산호는 아주 천천히 지옥 같은 해안 쪽으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선장님이 평생의 경험을 살려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배를 몰았지만 바닷속에 숨겨진 끔찍한 지형 앞에서는 그 어떤 경험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5시 반쯤 뭇에서 겨우 30m 앞까지 다가간 순간이었어요. 황하는 끔찍한 충격이 우리 배를 집어삼킬 듯 뒤흔들었습니다. 배 밑바닥이 바닷속 모래 언덕에 쾅 처박힌 겁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갑판에 쌓여있던 무거운 장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나왔고 밧줄과 묵직한 탄약 상자들이 사방으로 처참하게 쏟아졌습니다. 우리 배는 그곳에 처박혀 완전히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도 뒤로도 단 한 뼘조차 움직일 수 없었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미친 듯한 태풍 파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래바까지 겹치면서 우린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된 겁니다. 원망스럽게도 그 바다는 너무 얕았습니다. 바닷속 모래가 산처럼 쌓여서 우리 배를 꽉 물고 놔주지 않았던 거예요. 선장님과 선원들이 다급하게 엔진을 뒤로 돌려 배를 어떻게든 빼내려 발버둥 쳤지만 우리 배는 끔찍하게도 꿈쩍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흉폭한 파도가 때릴 때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기울어졌어요. 엔진이 터질 듯 굉음을 질러댔지만 이미 모래밭에 깊게 밝혀버린 배는 완전한 무덤이 되어버렸죠. 바로 그 악몽 같은 순간 어두운 해안가에서 끔찍한 총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북한군이 갇혀버린 우리를 먼저 발견한 겁니다. 장사리 언덕 위에서 우리를 감시하던 북한군 부대가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멈춰선 우리 배의 그림자를 보고는 미친 듯이 총을 쏘아댄 겁니다. 제가 엎드린 갑판 위로 총알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철판을 찢는 비명 같은 쇳소리가 진동했죠. 귓가를 찢듯 스쳐가는 날카로운 총알 소리만이 그 어둠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닥에 탄피가 구르는 소리, 무자비한 총알이 철판에 밝히는 끔찍한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덜덜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는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첫 친구가 죽었습니다. 육지 땅은 밟아보지도 못한 채 이 차가운 갑판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겁니다. 울부짖으며 급히 다가갔지만 제 친구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상황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멈춰버린 배 위에서 쏟아지는 총알을 맞으며 버틴다는 건 다같이 앉아서 죽자는 소리나 다름없었죠. 배는 고철 덩어리처럼 굳어버렸고 갑판 위에 엎드린 우리들은 북한군의 총알바디로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대위님은 당장 생사를 가를 결단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지옥 같은 배를 버리고 해안으로 돌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와 육지 사이엔 30m가 넘는 미친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친구들 대부분은 헤엄조차 칠 줄 몰랐거든요.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그것엔 파도를 헤엄쳐 건넌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눈앞의 육지에서는 원수 같은 북한군의 총알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대위님은 목숨을 내던질 결사대를 꾸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전후 7명을 뽑아 밧줄을 쥐어준 뒤 저 멀리 백사장 소나무에 묶어 배와 육지를 연결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야 남은 우리 모두가 그 생명줄을 붙잡고 육지로 건너갈 수 있었으니까요. 7명의 전우가 자원했습니다. 우리 나이 다들 고작 18배에서 19살이었습니다. 고향에서 바다를 본 적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허리에 밧줄 끝을 묶은 채 어둠조차 가시지 않은 그 차가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그들을 덮쳤고 미친 듯이 날뛰는 파도가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9월의 밤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지독하게 차가웠고 닿자마자 뼈가 시리게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리 위로는 빗발치는 총알이 수면을 때리며 거친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내 친구들은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미친 듯이 팔을 저어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파도가 덮칠 때마다 짠물을 들이켰고 소금기 가득한 바닷물이 타는 목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짧은 거리가 지옥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끔찍한 파도와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먼저 출발한 우리 7명의 전우는
끝내 살아서 저 해안에 닿지 못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누군가는 흉포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고 또 누군가는 검은 물살 속에서 영영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허리에 단단히 묶여있던 우리의 유일한 희망마저 검은 바닷속으로 무참히 끌려 들어갔습니다. 문산호 가판 위에서 그 참상을 지켜보던 우리는 모두 넋을 잃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기를 나누던 전우들이 허망하게 죽어가는데도 당장 뛰어들어 붙잡을 방법이 도무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냥 주저앉아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북한군의 총포탄은 갈수록 빗발쳤고 날이 밝아오자 좌초된 문산호가 거대한 표적처럼 뚜렷하게 드러났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갈 희망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명은 대위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두 번째 결사대를 편성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생명줄을 네 가닥으로 나누어 각자 한 줄씩 몸에 감았습니다. 가다가 몇 명이 쓰러져 피를 흘리더라도 단 한 줄만이라도 어떻게든 육지에 닿아야만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기꺼이 사지로 나섰습니다. 두 번째 전우들도 얼음장 같은 밤바다로 몸을 던져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미친 파도가 몸을 짓누르고 사방에서 총탄이 튀어오르며 핏빛 물보라를 만들어냈죠.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지만 정말 기적처럼 네 가닥의 생명줄이 모두 해안가 소나무에 단단히 묶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전우들이 모래를 움켜쥐고 온 힘을 쥐어짜 내 밧줄을 걸어준 겁니다. 죽음을 맞바꾼 그들의 고귀한 피와 희생이 기었고 우리를 살릴 동아줄을 만들어냈죠. 생명줄이 연결됐다는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이명음 대위님의 상륙 명령이 벼락같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학도병들은 떨리는 두 손으로 밧줄을 움켜쥐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냉기가 온몸을 덮쳐왔죠.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지독한 추위가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생명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빨이 부서져라 힘을 줬습니다. 파도가 머리를 칠 때마다 몸뚱이가 심해로 질질 끌려갔고 살려고 고개를 내밀면 소금기 가득한 얼음물이 코와 입으로 왈칵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에서 줄을 놓친 전우들이 파도에 쓸려 비명을 질렀고 총탄에 맞은 형제들은 밧줄에 고기처럼 매달린 채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몸은 거친 파도에 흔들리다가 천천히 어두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고작 30m 거리가 영원처럼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 학도병들은 뼈가 시리게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피가 나도록 이를 악물고 처절하게 한 뼘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생명줄에 쓸린 손바닥에선 붉은 피가 터져 나왔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굳어갔지만 우리는 결코 그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손을 놓으면 바로 죽음이란 걸 너무도 잘 알았으니까요. 날이 서서히 밝아오며 장사상륙 작전의 무대, 그 해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수평선 너머로 희뿌연 빛이 스며들자 하얀 모래사장과 빽빽한 소나무숲,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낮은 능선까지 생생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속하게도 밝아오는 아침에는 결코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거칠수록 물속에서 버티던 우리 학도병들은 북한군의 조준경 안에 끔찍할 만큼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적의 사격은 갈수록 잔인하게 정확해졌고 숨을 쉬려 물 위로 고개를 들 때마다 총탄이 벼락처럼 쏟아졌습니다. 육지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지만 그 찰나의 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뼈저리게 길고 잔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학도병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서가던 동생이 쓰러지면 내가 그 자리를 메우며 전진했고 파도의 밧줄을 놓친 전우는 옆 사람이 악착같이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 우리는 한 명씩 백사장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육지에 도달해 모래밭을 기어 올라온 전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바닷물에 절어버린 몸뚱이와 생명줄에 완전히 찢겨나가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10손가락을 말입니다. 추위에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이빨이 미친 듯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우는 곧장 젖은 소총을 움켜쥐고 모래 언덕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우리를 살리려 고지를 향해 맹렬히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새벽 6시까지 이어진 3시간의 지옥 같은 상륙이 마침내 우리 해안에 발을 디뎠지만 그곳엔 이미 내 친구들의 피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파도에 삼켜진 녀석들, 총탄에 쓰러진 동기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끝내 가라앉은 친구들까지 우리의 희생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당장 입에 넣을 것도 없었습니다. 건빵과 미숫가루는 소금물에 푹 젖어버렸고 총알과 구급약, 통신 장비마저 바다에 휩쓸리거나 완전히 고장나버렸죠. 우리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몸으로 소나무 숲에 처박혔습니다. 해변에 쓰러진 친구들을 돌아볼 틈도 없이 떨며 다음 명령을 기다려야 했죠. 이제 우리 앞에는 당장 살아남는 것만큼이나 죽기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남아있었습니다. 저 고지를 빼앗고 7번 국도를 완전히 끊어내는 일이었죠. 9월 15일 아침, 장사리 해안을 벗어난 우리는 소나무 숲에 숨어 덜덜 떨며 대열을 추슬렀습니다. 옷에선 소금물이 뚝뚝 떨어졌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올 때면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온몸을 마구 찔러댔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 틈으로 비쳐들었지만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온기였습니다. 그렇다고 쉴 수는 없었습니다. 적군은 이미 우리를 눈치챘고 언제 언덕 위에서 역습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대장님은 부대를 3개의 중대로 나누고 각자 목숨 걸 목표를 지정하셨습니다. 1중대는 125고지를, 2중대는 200고지를, 3중대는 218고지로 진격하라는 피 말리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산꼭대기들을 다 차지해야만 발아래 7번 국도를 장악하고 적들의 끈질긴 보급로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숲을 빠져나와 죽음을 각오하고 언덕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한 군화는 흙에 미끄러졌고 무거운 소총과 탄약은 제 어깨를 잔인하게 짓눌렀습니다. 병사는 끔찍하게 가팔랐고 날카로운 바위와 가시덤불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군복이 찢기고 맨살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피비린내, 나는 숨이 찼고 두 다리는 불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 위로 총탄이 빗발쳤고 박살 난 나무와 바위 파편이 우릴 때렸습니다. 미친 총소리에 새들이 날아올랐고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바위에 몸을 숨기며 악착같이 기어올랐습니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총알이 귀를 찢었고 곁에서는 내 동기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친구를 돌아보며 울부짖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어오르는 것만이 생존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마침내 이중대가 200고지 정상을 밟아버렸죠. 처절한 사투 끝에 북한군을 밀어내고 마침내 고지를 빼앗아낸 겁니다. 막상 올라가 보니 고지를 지키던 북한군 놈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얼마나 몰려왔는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보초병 몇 명만 대충 남겨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헐떡이며 정상에 선 제 두 눈앞으로 희투성이가 된 장사리 앞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바다엔 뼈대만 남은 문산호가 파도에 찢기고 있었고 지옥 같은 해안선이 길게 뻗어 있었죠. 모래밭 위로는 상륙하다 총에 맞아 쓰러진 내 친구들이 까만 점처럼 처참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반대편으론 고요한 논밭이 보였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7번 국도가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쯤 무전기 너머로 1중대가 125 고지를, 우리가 속한 3중대도 218 고지를 빼앗았다는 승전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3개의 봉우리를 모두 장악한 우리는 곧바로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참호를 파고 바위로 방어벽을 쌓았습니다. 고지마다 발빠른 동기들을 뛰게 만들어 악착같이 연락망을 이었죠. 언 땅을 팔 때마다 날카로운 돌멩이에 손톱이 깨지고 피물집이 터졌지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짐승처럼 땅을 팠습니다. 드디어 저격하기 딱 좋은 사정거리 안에 7번 국도가 들어온 겁니다. 건방지게 길을 오가는 북한군 트럭과 부대의 숨통을 당장 끊어버리게 된 거죠. 이 끔찍한 작전의 첫 단추를 드디어 꿰어낸 겁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7번 국도를 지나는 놈들을 향해
시원하게 총알을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총격에 북한군 트럭이 푹 주저앉았고 쌀과 총알을 가득 실은 보급 수레들이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혼비백산한 북한군 놈들이 살겠다고 도로 옆 바위 뒤로 바퀴벌레처럼 마구 흩어졌습니다. 패닉에 빠진 북한군 트럭들이 지들끼리 들이밟고 도로에서 짐승처럼 우왕좌왕하는 꼴이 우리 발 아래로 시원하게 내려다 보였죠. 벽에 숨통인 7번 국도가 완전히 끊긴 겁니다. 이 망할 도로는 낙동강 최전선으로 총알을 실어 나르는 적들의 핵심 보급로였으니 여기가 차단된다면 최전선의 북한군은 씹을 식량도 쏠 탄약도 없이 그야말로 굶어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772명의 새파란 우리 학도병들이 벌인 작전이 적의 거대한 심장부에 치명적인 균열을 낸 겁니다. 피 묻은 노을이 짧게 스쳐 지나가고 해가 뚝 떨어지자 피비린내 나는 장사리 산꼭대기 위로 소름 끼치게 차가운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장사리의 첫 밤을 맞이했습니다. 젖은 군복은 끝내 마르지 않았죠. 9월의 차가운 밤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배를 채울 식량조차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바닷물에 절어버린 식량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눅눅해진 건빵, 부스러기가 전부였죠. 우리 학도병들은 그마저도 쪼개어 삼키며 참호 안에서 차가운 총통만 움켜쥐었습니다. 미친 듯이 졸려도 잠들 수 없었죠. 어둠 속에서 적의 역습이 두려웠으니까요. 고향 하늘과 똑같은 별들이 떴지만 그날 밤 장사리의 별빛은 소름 돋게 멀고 차가웠습니다. 9월 16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우리 소년들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총을 잡았습니다. 지난밤엔 산발적인 북한군의 정찰 사격만 있었을 뿐 우리가 두려워하던 대규모 공세는 없었습니다. 뜬눈으로 교대 보초를 섰던 우리는 아침이 되자 무너진 참호를 파고 탄약을 살폈죠. 장사리 해변에 너무 많이 흘려버린 탓에 남은 총알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 옆에 동기는 고작 총알 몇 발이 전부였고 수류탄은 구경조차 힘들었습니다. 밤새 떨며 체온으로 말려보려 했지만 피 묻은 군복은 여전히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오지 위로 아침 햇살이 번지자 우리는 그제야 아주 짧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772명 학도병들의 사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적의 보급로를 끊어냈다는 사실이 우리를 버티게 했죠. 하지만 북한군 역시 그저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장사리 해변에 우리 위치를 파악한 적 지휘부는 즉각 무자비한 반격을 지시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북한군 최정예 예비대인 제12연대가 미친 듯이 우리를 향해 장사리로 끝없이 몰려왔고 다른 전선의 정규군 추가 병력들까지 살기등등하게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적들은 우리를 수천 명 규모의 정규연대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죠. 고작 772명의 어린 학생들을 거대한 정규군 부대로 오해했던 겁니다. 그건 우리가 목숨 걸고 펼친 이 양동작전이 완벽히 먹혀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적들이 장사리에 매달릴수록 저 멀리 인천 상륙작전의 길은 뚫리고 있었으니까요. 9월 17일 새벽 6시 끔찍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218 고지를 지키던 제3중대 친구들 코앞으로 새까만 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빛조차 스며들지 않은 캄캄한 새벽산 아래에서 시커먼 적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위로 수많은 군화 발소리와 서늘한 쇳소리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흑투성이 참호 속에서 미친 듯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새벽을 찢었고 피 비린내 나는 혈투가 이어졌죠. 첫 공격은 간신히 버텼어요. 하지만 적은 끝이 없었고 우리의 총알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방향을 틀어 제가 속한 제1중대의 125 고지를 집어삼킬 듯 노렸습니다. 벌떼 같은 병력이 쏟아졌고 공격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급기야 우리 머리 위로 육중한 포탄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죠. 고막이 터질 듯 땅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참호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지옥이 끝나기만 빌었어요. 파편이 가라앉자마자 적들이 들이닥쳤고 총알이 떨어진 우리는 핏방울이 튄 돌덩이라도 쥐고 맞섰습니다. 흙구덩이 속에서 피 튀기는 육박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가 없었죠.
오후가 되자 125, 고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쓰러지는 동기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피눈물을 삼키며 200고지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흙먼지와 전우의 피를 뒤집어 쓴 채 200고지에 닿았을 때 아이들의 좁은 어깨는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지휘관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끔찍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적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우리 손에 쥔 탄약은 이제 정말 끝이었거든요. 세 고지를 다 막아내는 건 무리였습니다. 결국 흩어진 병력을 200고지 한 곳으로 모아 남은 목숨을 걸고 최후의 방어선을 치기로 했습니다. 218고지의 제3중대와 125고지에서 살아남은 제1중대의 자녀 병력들이 200고지로 절뚝이며 모여들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우리 소년들은 남은 힘을 쥐어짜며 무너진 참호를 파고 총구를 고쳐잡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지옥처럼 더 끔찍해져만 갔죠. 총알은 동났고 피 흘리는 동기들은 늘어만 가는데 약 한 톨 없었습니다. 군복을 찢어 터진 상처를 동여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먹을 건커녕 목을 축일 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에 쓰러져 가도 우린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적들은 괴물 같은 T-34 전차까지 앞세우고 있었죠. 고지 아래서 들려오는 무거운 궤도 소리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대전차 무기 하나 없는 우리 학도병들에게 그건 거대한 죽음의 벽이 밀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해가 질수록 절망도 짙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 겁니다.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는 그 심정을요. 딱 3일만 버티면 살려주겠다던 그 처절한 약속이 전부였습니다. 9월 17일 해질 무렵 200고지 위 우리들은 진짜 마지막을 각오했습니다. 총알은 이미 바닥났고 저 아래 T-34 전차들이 우리 진지를 향해 포문을 돌리더군요. 전차 엔진 소리가 산통을 깨듯 울렸고 당장이라도 무자비한 폭격이 시작될 게 뻔했습니다. 우리 중 대전차 무기를 본 놈은 없었습니다. 소총과 수류탄으로 쇳덩이를 막을 길은 없었죠. 참호 속에서 우리는 멍하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속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 죽는구나. 고향에 계신 어머니 얼굴, 뛰놀던 운동장,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핏빛 노을로 물들어가고 등 뒤로는 무심한 파도 소리만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다 저편에서 전혀 다른 묵직한 지진 같은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미친 듯이 고개를 돌리자 수평선에서 성광이 번쩍였고 곧 거대한 포탄이 머리 위를 찢으며 떨어졌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엔디코트함이 자비 없는 함포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문산호와 함께 출항했던 그 배가 상륙지점 해안을 맴돌며 우리를 애타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절체절명 위기를 확인한 함장은 짐승처럼 5인치 함포를 열어젖혔습니다. 포탄이 인민군 진지와 전차 주변에 쏟아지자 미친듯이 밀려오던 적의 공격선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매캐한 흙먼지 속에서 적들이 주춤하는 사이 우리는 흑투성이 참호 속에서 겨우 첫 숨을 쉬었습니다. 제게 그 순간은 하늘이 내려준 기적의 구원줄과 같았습니다. 제 옆 친구는 바다를 향해 엎드려 오열했고 저는 이제 살았다는 생각에 덜덜 떨며 곁이 전우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요란한 함포 사격은 그날 밤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꼼틀댈 때마다 검은 바다에서 포탄이 날아와 놈들의 숨통을 번번이 끊어놓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섬광이 터질 때마다 여러분도 그 위안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지옥에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엔디코트함의 포탄이 마르지 않는 샘물은 아니었습니다. 9월 18일 아침이 박자 쏟아지던 함포 사격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배 역시 보급 하나 없이 며칠을 버텼으니 남은 피 같은 포탄을 아낄 수밖에 없었겠죠. 기가 막히게 그걸 눈치챈 적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산 아래서 살기가 번득였고 우리는 피투성이 소총을 다시 쥐었습니다. 제 수통 옆에 남은 총알은 손가락으로 셀 만큼 비참했습니다. 놈들의 숨소리가 들릴 때까지 끌어들여야 했고 제 목숨 같은 한 발 한 발을 뼈저리게 아꼈습니다. 전투가 휩쓸고 갈 때마다 피투성이 전우들은 쓰러졌고 총알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9월 18일 밤 우리는 내일 살아서 해를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상륙 나흘째 딱 3일만 버티면 데리러 오겠다던 약속은 속절없이 지나버렸습니다. 무전기는 바다에 빠져 고장난 지 오래였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무전조차 칠 수 없었습니다. 새파란 우리 소년들은 피비린 내나는 참호에서 미친 듯이 바다만 쳐다봤습니다. 행여나 백고동 소리가 들릴까? 배가 나타날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칠흑 같은 바다엔 야속한 파도뿐이었습니다. 칼바람이 참호를 핥을 때마다 피말리는 밤은 영원처럼 길어졌습니다. 그 캄캄한 구덩이 속에서 친구들의 떨리는 속삭임이 밤새 이어졌죠. 팔다리가 잘린 동료의 비명 사이로 누군가는 남산을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대구 동성로 거리를 읊조렸습니다. 이 미친 전쟁이 끝나면 살아서 학교에 가자는 다짐, 어머니가 차려준 따순밥 한술 그립다는 훌쩍임도 퍼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라 이 지옥에선 더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우린 적이 들을까 크게 울지도 죽을까봐 함부로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 목숨이 붙어있을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바깥 세상에선 평범했을 하룻밤이 피로 물든 그 고지 위에선 끔찍한 1년처럼 길고 가혹했습니다. 구원의 동아줄을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소년들은 그 숨막히게 무거운 시간의 형벌을 생전 처음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9월 19일 새벽, 짙은 바다 안개 속에서 마침내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우린 헛것을 보는 줄 알고 뺨을 쳤습니다. 썩어가는 시체 틈에서 나흘을 버티며 울부짖던 그 기적의 구원선이 마침내 나타난 겁니다. 거대한 상륙함 조치원호가 피비린 내나는 장사리 앞바다를 가르고 온 건 푸른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엔디코트함의 든든한 호위 속에 조치원호가 우리를 살리려 해안으로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200고지 위, 우리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그 간절한 한숨을 여러분은 짐작하실까요? 아, 이제 살았구나. 마침내 나흘간의 끔찍했던 지옥이 끝나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명엄 대위님은 그 즉시 우리에게 다급한 철수 명령을 때리셨습니다. 다친 전우부터 빼내고 순서대로 해안을 향해 뛰라는 짓이었죠. 하지만 철수는 지옥 같았습니다. 북한군 놈들은 우리가 빠져나간다는 걸 눈치채고 미친 듯이 총알을 퍼부어댔습니다. 고지에서 바다까지는 코앞이었지만 사방에서 총탄이 빗발치는 탓에 피 흘리는 동료를 들것에 싣고 뛰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피투성이 전우를 업고 뛰는 아이들, 들것을 쥔 손에 피가 흥건한 녀석들, 그리고 그들을 살리려고 뒤에 남아 방아쇠를 당기던 동료들,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우리 모두 미친 듯 매달렸습니다. 다친 친구를 버릴 수 없다며 불길 속으로 뛰어든 녀석도 있었고 마지막 총알까지 쏘아대며 우리 등 뒤를 막아준 영웅들도 있었습니다. 모래사장 쪽엔 조치원호에서 내린 상륙정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거친 파도에 상륙정이 요동칠 때마다 선원 아저씨들은 빨리 타라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둘 상륙정에 몸을 던졌습니다. 피 흘리는 녀석들을 먼저 밀어넣고 남은 동료들이 허겁지겁 그 위로 올라탔습니다. 바닷물에 젖은 피투성이 얼굴과 텅 빈 눈동자, 나흘 전 부산항을 떠나던 소년들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가장 참혹한 건 모두가 배에 타진 못했다는 겁니다. 적의 새까만 포위망이 좁혀 들어오면서 내 친구 중 몇몇은 끝내 바다를 밟지 못하고 갇혀버렸습니다. 다리가 잘려 나뒹구는 아이들, 겹겹이 둘러싸여 한 발짝도 뗄 수 없던 동료들, 우리를 살리려다 도망칠 길마저 끊긴 그 아이들은 멀어지는 우리 배를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총구 대신 손을 흔들던 녀석들의 얼굴이 파도 너머로 부서지듯 작아졌습니다. 하늘에서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자 조치원호도 더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배를 때릴 때마다 직감했죠. 여기서 1분만 더 지체하면 모두가 죽겠구나. 엔디코트함의 요란한 한포 소리를 뒤로 한 채 닻을 올린 배는 야속하게도 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갑판에 엎드린 우리는 멀어지는 장사리 바다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지옥불 속에 내 친구들이 남았는데 말입니다. 피투성이 손을 흔드는 녀석, 끝까지 총을 쏘는 녀석, 그리고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이들, 배 위에 우리는 말없이
그 지옥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누군가는 난간을 부서져라 쥐고 오열했고 누군가는 넋이 나가바다만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해변에 남겨진 39명의 내 전우들은 끝내 포로가 되고 말았죠. 남은 아이들 대부분은 몸도 가누기 힘든 중상자였고 쏠 총알조차 주머니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싸워낸 참담한 대가였습니다. 다리를 끌며 개처럼 끌려간 녀석도 있었고 친구를 감싸안다 그대로 포승줄에 묶인 아이도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끌려간 친구들의 삶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전우도 있었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한 얼굴들이 훨씬 많았죠. 그래도 한 가지는 명백합니다. 그들도 장사리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낸 영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망가진 배가 부산항에 닿은 건 9월 20일 772명의 소년이 웃으며 떠났던 항구에 살아서 돌아온 건 절반조차 안 되었습니다. 전사자 139, 부상자 92, 그리고 잃어버린 포로 39명. 이게 장사 상륙 작전이 우리에게 남긴 참혹한 성적표입니다. 저 차가운 숫자들 뒤에는 끝내 비석조차 갖지 못한 내 친구들의 얼굴이 서려 있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장사리 모래밭에서 적의 총알바디가 되어 버티던 바로 그 순간 멀리 인천 앞바다에선 메가더 장군의 그 거대한 상륙 작전이 터지고 있었거든요. 7만 명이 넘는 유엔군이 육지에 오르며 적의 숨통을 끊어놨고 전세는 거짓말처럼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적군이 우리 꼬맹이들을 정규군 2개 연대로 착각해 엄청난 병력을 장사리로 몰빵한 덕분에 인천 쪽 작전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군은 마침내 서울을 되찾았고 갇혀버린 낙동강의 북한군 놈들은 추풍 낙엽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6.25 전쟁의 흐름이 뒤바뀌는 거대한 소용돌이 밑바닥에는 자신들의 피가 어떤 가치를 남길지조차 짐작조차 못한 채 죽어간 우리 장사리의 어린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종전 후 장사 상륙 작전을 잊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픈 기억을 꺼내어 다행입니다. 화려한 인천의 승리에 묻힌 채 차가운 바다에서 쓰러진 내 친구들의 이야기는 역사책 한 줄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그 참혹했던 시절을 돌아보시죠. 남겨진 가족들조차 우리가 어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종이 한 장, 그 전사통지서가 전부였죠. 내 친구들이 어디서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쓰러진 내 전우들의 시신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살이 차가운 모래밭과 깊은 바닷속에 그대로 남겨졌으니까요. 살아남은 우리도 야속한 세월 속에 하나둘 곁을 떠났고 그 피 맺힌 기억을 품은 이들도 줄어들었죠. 우리를 태웠던 문산호 역시 앞바다에 좌초된 채 버려졌습니다. 속절없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영 지워졌죠. 녹슨 배 위로 해초가 무성해졌고 그 차가운 안에서 물고기들만 맴돌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일인 양 우리의 처절했던 장사 상륙 작전은 역사의 짙은 어둠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로 쓴 장사 상륙 작전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몸부림쳤죠. 눈물로 증언을 남기고 기록을 모았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꼭 전해지길 바랐죠. 살아남은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 부둥켜 안았고 먼저 간 전우들의 늙은 어머니를 찾아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무심한 세월에 제 머리가 하얗게 새어갈 때도 장사리 해변에 그 붉은 피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는 매년 9월이면 장사리 해변을 찾아가 파도를 보며 먼저 간 전우들을 불렀고 또 누군가는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그 참혹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1997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바다에서 훈련하던 해병대원들이 깊은 바닷속에 잠든 거대한 배를 찾아낸 겁니다. 15m 아래 가라앉아 있던 그 쇳덩어리, 47년 전 우리를 버리고 좌초됐던 문산호였습니다. 심하게 녹슬고 조개 껍데기가 엉겨붙은 채 우리의 문산호는 반세기 넘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체 곳곳에 남은 참혹한 총탄 자국, 갑판 위엔 우리가 쓰던 낡은 장비가 그대로 뒹굴고 있었죠.
마치 그날 멈춰버린 시계처럼 문산호는 우리들의 피 맺힌 기억을 바닷속에 고스란히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주목할 순간입니다. 이 발견 덕분에 잊혔던 장사 상륙 작전이 세상에 다시 울려 퍼졌거든요. 우리의 문산호가 수면 위로 나오자 그제야 사람들은 장사 상륙 작전이라는 뼈아픈 역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드디어 연구에 뛰어들었고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우리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세월 속에 버려졌던 우리 전우들의 절규가 마침내 세상에 따뜻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살아남은 우리는 이미 팔순 노인이었지만 카메라 앞에서 핏발선 눈으로 그날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쓰러진 전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날의 끔찍한 공포와 처절했던 용기를 세상에 토해냈습니다. 우리의 피 끓는 증언들은 마침내 기록으로 남아 다음 세대에 전해졌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자 우리 전우들의 넋을 기리려는 추모의 물결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그 차가운 해안가에 작은 비석이 섰고 2019년엔 우리의 피 튀기는 사투가 영화로 만들어져 대중의 가슴을 울렸죠. 그 영화라는 창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난생 처음으로 우리가 치른 장사 상륙 작전의 끔찍한 실체를 깨달았고 17 소년병들의 처절한 희생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경상북도 영덕군에 우리 전우들을 영원히 기억할 전승기념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념관 앞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문산호가 실물 크기 그대로 부활해 90m짜리 거대한 위용으로 방문객을 맞이하죠. 선체에 밝힌 총탄 자국까지 섬뜩하게 재현됐고 가판 위엔 잔뜩 겁에 질려 총을 쥐었던 우리 소년병들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먼저 간 제 전우들의 앳된 사진과 낡은 유품과 생생한 기록들이 전시되었고 우리의 처절했던 그날이 영상과 음성으로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비로소 차가운 전사자, 숫자 뒤에 숨어있던 17 우리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15에서 19, 어른 흉내내기조차 버거웠던 그 어린 나이에 무거운 총을 움켜쥐었던 가엾은 소년들, 밧줄 하나에 목숨을 걸고 파도와 총알비를 뚫었죠. 3일만 버티라던 거짓말을 믿고 꼬박 닷새를 견뎌낸 내 친구들의 이름입니다. 차가운 유리관 안쪽엔 우리가 쓰던 낡은 장비와 어머니를 부르며 손때 묻힌 수첩, 빛바랜 흑백 사진이 놓여있고 벽면 전체엔 끝내집에 못 간 우리 전우들의 이름이 피눈물처럼 새겨져 있죠. 누군가 놓고 간 하얀 국화꽃은 천마디 말보다 묵직하게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제 장사리 바다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평화로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놀러오고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피 흘렸던 모래사장에서 해맑게 웃으며 뛰어놉니다. 무심한 갈매기는 예전처럼 날고 파도는 우리의 핏빛 기억을 지우듯 하얗게 밀려왔다 부서집니다. 해안가 소나무는 훌쩍 자랐고 가을이 오면 억새풀이 우리 전우들의 혼백처럼 하얗게 바람에 흔들립니다. 참 평화로운 바다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평화 때문에 피비린내 나던 그날의 기억이 제겐 미치도록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저는 지금 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모래알, 거친 파도, 매서운 바람 속에 그 옛날 앳된 학도병들이 삼켜야 했던 공포와 눈물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야속한 기억은 늘 늦게 당도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간절히 그 이름을 부를 때 영영 사라질 뻔했던 소년들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참혹했던 장사상륙 작전이 남긴 흔적은 무엇일까요? 772명의 앳된 소년들이 이 좁은 해변에서 흘린 피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순간 덜덜 떨면서도 서로를 끌어안고 끝끝내 그 지옥을 버텨낸 처절한 발버둥이었습니다. 군번도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훈련은 고작이 주일, 낡은 소총 한 자루를 쥐고서도 소년들은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조국이 짓밟히는 걸 막으려면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순수하게 믿었으니까요. 그 간절한 믿음 하나로 문산호에 올랐습니다. 미친 파도와 총알을 뚫고 새까맣게 몰려오는 적군 앞에서 그 끔찍한 시간을 피 흘리며 버텨냈습니다.
잔인한 전쟁사 속에서 학도병이란 무명 용사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결국 이 이름 없는 소년들이 찢기며 버텨낸 피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장사 해변에는 먹먹한 기념관과 문산호 모형만이 남아 말없이 맞이합니다. 시린 바람이 부는 9월이면 추모 행사가 열리고 유가족과 늙은 참전 용사들 그리고 피 맺힌 역사를 기억하려는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희생을 더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딱딱한 교과서 한 줄이나 2시간짜리 영화만으로는 감히 다 담아낼 수 없는 피 맺힌 절규가 있었으니까요. 죽음을 예감하고 손톱을 잘라 유품 봉투에 넣던 17살 살을 내는 바닷물 속에서 밧줄을 놓치지 않으려 피나게 이를 악물던 얼굴들, 한약마저 바닥난 참호에서 부둥켜 안고 죽어간 그 처절한 순간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무심한 파도는 오늘도 모래사장에 밀려와 하얗게 부서지며 옵니다. 70여 년 전 총알이 쏟아지던 피비린내, 나는 새벽에도 똑같은 파도가 쳤겠죠. 시퍼런 파도 속에서 소년들은 눈물을 삼키며 돌진했고 수많은 아이들이 끝내 차가운 바다에 묻혔습니다. 이제 그 애달픈 목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뼈에 사무친 이야기에는 지워지지 않는 메아리가 남습니다.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면 어머니를 부르던 눈물과 피투성이, 친구를 안고 오열하던 거친 숨결이, 그리고 죽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이를 악물던 소년들의 슬픈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먹먹한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덮겠습니다. 무심하게 부서지는 장사리 파도 소리와 그 소년들이 버텨낸 피눈물. 나는 시간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품은 채 평안한 밤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